오늘 들 예시는 실무에서 HRD 하시는 분들이 좀 가질 법한 질문들 중심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다. 실시하기 전하고 후랑 정말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담당자가 반응이 좋습니다. 뭐 만족도가 5.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지 궁금할 수도 있고요. 실시 전으로 한다 그러면 보통 뭐 T테스트 이런 걸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때 필요한 데이터는 교육 전과 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예전에 만족도 데이터랑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다르잖아요. 네. 같은 대상을 봐야 그 사람이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예전에는 2019년 신입사원 대상으로 해놓고 올해는 2020년 신입 대상으로 해놓고 강사도 바뀌었어. 근데 지난번 평점은 4.5점이야. 이번에 5.0이야. 그러면 와, 올해 교육은 정말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인원도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뭐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런 방식들을 쓸 수 있습니다. 나노바는 뭐 집단이 좀 여러 개인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이게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후로 비교를 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 방법을 달리 했을 때 누구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프라인만 하고 누구는 블렌디드 하고 이 세 팀 중에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지를 보고 싶은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옵션을 줄 것 같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T테스트, 후자 같은 경우는 아노바 같은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로 가면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젠X,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같은 교육을 하는데 혹은 이들한테 필요한 리더십이 좀 다른 것 같다. 리더십 교육이 어느 세대에 더 좋은지 한번 알고 싶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남자 여자 좀 나눠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 리더, 부하 직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집단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걸 다집단 분석이라고 부르죠. 뭐 다집단 분석하고 전체 평균 분석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얘는 점수의 평균 차이고요. 얘는 경로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성 친화적 정책을 펴졌어요. WLE. 이게 사람들 뭐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남자한테는 어떻고 여자한테는 어떨까? 이 제도 자체가. 이 제도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남자 여자 다르냐? 요 경로가 궁금한 게 다집단 분석이고요. 잠재 평균 분석은 뭐냐면 그래서 이 직무 만족이 남녀 차이가 있냐고 이 변수의 평균 점수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잠재 평균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어디냐에 따라서 이 라인이 궁금한 거면 중간에 화살표 요게 궁금한 거면 요거는 이제 다집단. 나는 이 변수 자체가 궁금하다 그러면 잠재 평균 분석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의 능력은 교육의 효과로 향상이 된 건가? 아니면 그냥 짬이 차서 향상이 된 건가? 일단 첫 번째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일단 종단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어. 그러면 1기부터 지금까지 한 거 데이터 계속 있냐? 그리고 뭘 측정했냐? 이걸 먼저 체크할 것 같아요. 근데 없대.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모으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중단 측정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잠재 성장론이겠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얘가 이제 강의 1일차 혹은 1주차 혹은 1년차 데이터라고 칩시다. 얘가 그 다음 받을 때 리더십 교육을 한번 했어요. 또 받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쓱 올라가겠죠, 이렇게. 교육이 성공적이었다면 리더십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올라가겠죠. 이걸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꺾이는지,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3대 상승 모형이죠. 근데 이걸 하려면 종단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종단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당연히 종단 데이터라는 말은 동일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점수상 모형의 묘미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요인이 이 성장을 더 촉진시키고 더 감소시키고 정체시키게 만드는가, 이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점대상장 모형이 딱이죠. 또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성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직을 할까? 안 할까? 만족이 높을까? 낮을까?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잠재성장 모형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정확하게 요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랑 이 차이 있죠. 점수 차이. 실제로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점수 차이가 정말 유의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싶을 때는 이 잠재 차이 점수라는 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범위 변수 만들고 경력을 통제를 넣어서 성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경력을 통제한 모형이겠죠. 쉽게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렵게 저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위에 나온 이 쿼자이 익스페리멘탈은 리더가 여러 명 있을 때 리더를 랜덤리하게 나누는 방식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차 리더도 있고 2년차 리더도 있고 한 10년차 리더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실험을 한다고 막, 야 너는 이 팀 가 있고 너는 저 팀 가 있어서 교육받, 이러면 이거 웃기잖아요. 그 회사에서 팀은 유지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자기 원래 팀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육만 할 때 잠깐 모여서 하는 실험, 그러면 이제 쿼자이 익스페리멘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있는, 이게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데 국어 성취도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일반 애들을 일반에 냅두고 2반 애들 2반에 냅두고 그냥 하는 거야, 실험을. 그러면 쿼자이. 근데 1반하고 2반이 성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싹 다 성적순으로 쫙 배열을 한 다음에 1등 1반, 2등 2반, 3등 1반, 4등 2반 이런 식으로 랜덤리하게 나눈다. 성적순에 따라서. 그러면 그건 또 엑스페리멘탈.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거나 기존의 그 집단 구분을 유지한 채로 분석을 하는 걸 쿼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게 리더의 능력이 현장 경험의 축적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닌지가 궁금하니까 의도적으로 한 10년 이상 리더된 사람들은 A 교육시키고, 저기 10년 미만 리더 있잖아요. 교육시켜봐야 똑같은 교육 시켜도 되겠다. 똑같은 교육 시켜서 여기서 점수가 더 높으면 그거는 경력에 의해서 좀 더 높게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다. C레벨에서는 만족하는데, 이 만족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 종류의 리더십을 좋아했다는 이런 사람들 이 현업에 굉장히 많죠. 제가 가장 쉬운 게 이제 요인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십은, 예를 들어서 인화가 한 4개 정도 컨셉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말 그대로 요인 분석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오는가. 혹은 다른 리더십하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요인 분석을 했는데 얘는 둘이가 너무 비슷해. 얘는 따로 놀아. 잘못 만든 거죠. 인화랑 되게 비슷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다 치자. 상관은 점 구야. 그러면 같은 개념이다. 요인 분석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그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이런 거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제일 흔하죠. 교육과정 끝나면 만족도 설문한다. 근데 우리 사내 설문지는 너무 오래됐고 강사 만족하냐, 교재 만족하냐, 강의장 좋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타사과 벤치마킹 하자니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교육 내용이랑. 그래서 뭔가 난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추가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출처 있는 걸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인 분석, 신뢰도, 가능하다면 라시 모형까지 돌려가지고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심응은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 문항이 다른 문항과 지나치게 글씨를 좀 신경 썼습니다. 똑같다 혹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채용에서 많이 궁금해하죠. 입사 성적이 높은 신입사원들만 채용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는가, 내가 잘 뽑았나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직은 상관 분석과 회계 분석이죠. 학점은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이렇게. 그리고 성과를 뭘로 측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측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90점 이렇게 두 개의 상관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상관에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상관은 두 변수 간의 관계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보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발 크기와 IQ가 있으면 상관이 0.7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애들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신발 크기가 클수록 IQ가 높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두 변수만 간의 관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죠. i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얘는 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되죠. 이걸 편상관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편상관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나이가 먹을수록 신발 크기가 이제 커졌던 거였죠. 기저에 숨어있는 더 중요한 변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회귀 분석으로 치환을 하면 그냥 이거죠. 신발 크기 애초에 잘못 고른 거긴 하지만 나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택도 없이 유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얘는 성과를 대변하는 적절한 변수가 아니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상관관계 보지 말고 학점 넣어, 토익 점수 넣어, 스피킹도 넣고, 인턴십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넣어요. 그래서 다 쏴서 성과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높았던 애가, 예를 들어서 인턴십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유의했다. 그러면 인턴십 한 유무가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는 앞으로 채용을 할 때 좀 인턴십을 좀 주의 깊게 보자.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분석에 너무 많은 애들을 출연시킬 수 없어요. 내 분석이라는 그 무대 위에 만약에 200가지 변수를 넣어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다 넣어가지고 입사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최고로 강한 놈을 찾겠다, 뭐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도 없고 200가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제 또 넣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선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모든 독립 변수는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해요. 그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200가지 정도 넣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나이, 경력, 현 직장 경력, 현 직무 경력, 현 상사와의 뭐 근속 기간, 뭐 이런 잡다한 경력 관련된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변수를 너무 많이 갖다 넣다 보면. 근데 얘네는 다 그 다중공정성이 일어나기 딱 좋은 애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회사에 오래 있었냐 안 있었냐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많이 갖다 넣다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중공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중공정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유의한 변수인데 전혀 유의하지 않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비선형 회계 분석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비선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경력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짬이 찰수록 의사결정 잘하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겠죠. 석사 1학기 때보다는 박사 한 3, 4학기쯤 되면 우리 교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러면 저 때는 기분이 나쁘신 거구나. 이렇게 의사결정 팍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텐데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짬이 너무 차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저거는 과연 교수님이 기분이 나빠서 저런 걸까?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걸까? 한 달 전에는 분명 기분 나쁘셔서 저랬는데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랬어. 오늘은 아무 이유가 없이 화가 나신 걸까? 이렇게 갑자기 고민에 빠져요. 왜? 내가 가진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의사결정은 조금 딸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시간이 많아질수록 늘어나긴 하지만 뭐 정체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상한 형식을 취할 수 있죠.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의 실력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다 비선형이죠. 비선형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들도 많죠. 도대체 몇 년 차쯤부터는 이럴까? 이직률도 우리 보통 한 3년 차쯤에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나? 3년 차쯤에 높아져. 한 5년 차쯤에 높아져. 이걸 이렇게 선형으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죠. 비선형의 관점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죠. 근데 비선형의 단점은 이제 2차까지는 괜찮은데 3차부터는 어려워요. 지금 이게 2차라고 하면 이게 2차죠, 이게. 직선이 1차고 2차고 3차는 이렇게 한번 갔다 이렇게 한번 더 가는 거죠.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결과 유의하게 떴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종단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입사 초기 성적이 있고 완전히 이제 소프트 랜딩 이후에 적응 후에 성장이라든지 성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이때도 체크하고 이때도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은 상태여야죠. 그래서 학점이 입사 초기에는 별로 안 유의했는데 나중에 적응하고 성장할 때 되게 좋더라. 왜? 이 사람이 약간 배우려고 하는 애티튜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학점에 반영이 됐었고 나중에 뭐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임원 리더 직원의 성과를 예측하고 싶다. 어떤 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누가 더 성과를 낼지.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표준화된 베타값을 활용하면 되겠죠.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고 C라는 변수가 있고 성과 이렇게 가면 얘 베타값이 0.3, 0.4, 0.1 이러면 얘가 베스트다. 물론 굉장히 잘 선정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업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 많은 변수를 투입하면 추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 스타일 알고 싶다. 스타일마다 성과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죠. 어떤 리더는 뭐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합리적이죠. 어떤 사람은 좀 거래적일 수도 있어요. 네가 이걸 해줬기 때문에 뭐 저 과제 한번 빼준다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되게 다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더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카리스마냐 아니냐 OX, 이 사람은 뭐 합리적이냐 OX 이렇게 다 더미로 만들어서 그냥 쏴버리면 카리스마인 사람이 제일 좋더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카리스마일 때도 있고 합리적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항상 뭐 카리스마인 리더는 또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 팀원들한테는 굉장히 친한데 외부 다른 팀과 할 때는 되게 좀 카리스마 있게 딱 해서 우리 직원들 좀 지켜주는 그런 리더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팀 다른 부서에서는 막 엄청 욕 얻어먹는 리더지만 우리한테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리더십 유형을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형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유형화를 하는 거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카리스마야. 이 사람은 합리적이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카리스마 절반, 반반 섞은 거죠. 합리적인 거 절반. 이런 유형 구별을 해주는 방법이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분석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요. 내가 근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yes or no다. 이런 데이터면 잠재 계층, 연속 변수다, 리커트 같은 거겠죠. 뭐 물론 리커트가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논쟁도 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리더냐 아니냐, yes, 아니다, no,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잠재 계층. 너는 카리스마 리더인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4점. 너는 서번트 리더인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연속 변수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죠.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리스마 리더도 나올 수가 있고, 공유 리더십, 뭐 그런 거, 감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감성 리더십 절반에 서번트 리더십 절반인 유형, 또 뭐 카리스마 리더십이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따뜻한 친데레 유형,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좀 그런 게 더 저는 현실에 가깝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궁금하시다. 뭐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똑똑한데 뭐 말 잘 듣는 유형, 똑똑한데 말은 안 듣는 유형, 멍청한데 말은 잘 듣는 유형, 멍청한데 일도 못하는 유형,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직원을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제3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잠재 전이 분석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되게 저성과자였던 사람이 그대로 저성과자로 있을 확률과 원래 저성과자였는데 중간성과자로 올라갈 확률, 그리고 원래 저성과자였는데 굉장히 고성과로 갈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앞쪽도 유형이고 뒤쪽도 유형이고, 유형 간 변화와 유형 내 유지율,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저성과자의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럼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사랑 안 맞으면 팀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동료랑 안 맞으면 둘 중에 한 명을 뭐 바꾸든지, 직무가 안 되면 잠 로테이션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뭐 갈등을 좀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같은 갈등 관리 뭐 이런 거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아, 쉽게 지쳐, 그러면 좀 명상 같은 거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인터벤션 달리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근데 일단은 그럼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걸로 하면 되죠. 잠재 프로파일 방금 했던 거. 저성과자의 원인이 될 법한 애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번아웃이랑 인게이지먼트? 되게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번아웃된 인게이지먼트 유형도 있다, 잠재 프로파일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 투자에 의해서 약간 번아웃 될 수는 있거든요. 이 일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24시간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좋아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일 때문에 막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좀 약간 소진이 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혹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휴일에도 맨날 나오는 거야. 회사에서 휴가 가라 그래도 아,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번아웃된 인게이지먼트 유형이 나올 수 있죠.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지만 이런 잠재 프로파일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유형들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 성별이나 직급에 따라서 뭐 직무 만족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아까 그 했던 그거네. WLB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남자와 여자가 과연 동일하게 생각을 할까? 여자한테 더 필요한 뭐 제도일 수도 있고, 남자들한테는 원래 있던 건데, 그러니까 혹은 나는 쓸 일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겠죠. 그러면 효과가 다르겠죠, 남자랑 여자랑. 직무 만족으로 가는 이 영향, 이 자체가 궁금하면 다집단 분석, 이 제도에 대한 인식
혹은 이 직무 만족의 점수 차이, 이게 궁금하다면 잠재 평균 분석. 이렇게 뭐 세대별로도 할 수 있겠죠. 베이비 부머랑 X세대, Y세대. 이렇게. 이게 밀레니얼 세대죠. 상사의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상사의 국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뭐 현지 그쪽 리더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이 영업 부서인지 뭐 R&D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부서별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네요. 이 모든 게 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3집단 넘어가면 한 4집단부터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뭐 2, 30개를 갑자기 딱 넣어서 다 비교해보겠다 이러면 좀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죠. 하기도 어렵고. 핵심 인재들한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했다. 회사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환급 과정이든 뭐든. 일단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됐는지, 합격 여부, 요인들, 요인이. 근데 합격 여부는 yes or no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종속 변수, 뭐 직무 만족이라든지 그런 잠재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이분형 변수인 거죠. 이런 경우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부르시면 됩니다. 미항 로지스틱. 뒤에 나오겠지만 이직했냐 안 했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복직했냐 안 했냐. 결과 변수로서 이렇게 이제 yes or no로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여부를 이제 알 수 있고, 이거 확률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요인이 높을 때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되죠. 왜냐면 나가는데 뭐 못 따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뭐 요인들은 그런 게 되겠죠. 애초에 처음부터 뭐 직무 성과 괜찮냐, 뭐 영어 성적,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자격증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영어에 관련돼 있다면, 혹은 컴퓨터와 관련돼 있다면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IT 지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쓸 수 있겠죠. 합격 여부도 알 수 있고. 이게 학교 연구면 더 좋죠. 어떤 대학에 합격했냐 못했냐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봉사활동, 성적, 수능 성적,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걸로 또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직 같은 경우는 생존 분석을 쓸 수 있는데요. 핵심 인재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나갈지 안 나갈지랑 나가면 언제 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직 여부만 알 수 있어요. 왜? 일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요인이 이직을 야기하는가. 직무 만족, 몰입, 이런 애들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나는 그거 말고 이직 시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생존 분석을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건사 분석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냐 안 했냐. 원래는 저희 의대에서 이 환자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생존을 하실까 이 환자분이, 이런 A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 B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을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니까 어떠한 처방을 내렸고 어떠한 치료를 했을 때 더 생존율이 높았는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하는 분석인데, 그런 거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가지고 왔고 그걸 이제 사건사 분석이라고 보통 하죠. 왜? 이벤트가 발생했냐 아니냐. 이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냐 안 했냐. 요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사건사 분석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unstructured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3년차 때 팍 높아졌다가 다시 좀 낮다가 팍 온다. 5년차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스트럭처드로 하면 1차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2차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3차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제일 적합한 이 그래프를 설명해 주는 뭐 그런 그래프를 선택해서 기술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의미 있다. 시계열 분석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쓰겠다 하면 이렇게 분석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확률이죠, 확률. 3년차 때 이직 확률이 뭐 한 80%다. 뭐 이렇게. 2년차 때는 뭐 50%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경력 개발 제도에 대한 회계 분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 뭐 유연근무제 하는지, 뭐 이렇게 제도별로 쫙 나열해 놓고 회계 분석 돌리면 되죠. 그러면, 아, 이게 가장 좋구나, 나쁘구나, 이게 나오겠죠. 어드밴스드에 이런 걸 적어놨는 내가.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온 사람 먹지 말라고. 경력개발 제도 자체가 괜찮으면 다시 들어오죠. 혹은 그것도 저는 좋은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직을 하지만 쿨하게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잘 키워서 보내주는 거야. 그럼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잘하면, 야, 저 회사 출신은 다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회에 나와서 되게 잘하시거나 학교에 나와서 되게 잘하시면, 한양대 교육공학과 괜찮네, 이런 평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좀 배워볼까? 박사라도 한번 지원해볼까? 그럼 사람들 들어오는 거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경력개발 제도를 좋아하지? 필요로 하지? 뭐 욕구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어떤 제도가 떠나는 거가 아니라 직무 만족을 높일까, 혹은 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어떤 제도가 가장 기여를 하는 걸까,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겠죠. 신입사원 퇴사율이 특히 높대요. 아까 말한 생존 분석에서 이제 이걸 해주는 거죠. 아까는 이제 그냥 언제 이직하는지 이직 시기만 봤다면, 생존 분석은 이게 가능하죠. 이직 시기를 예측하는 요인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려면 당연히 그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돌아보니까 났다가 한 3년 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더라,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칠게요. 3년 차 때 사람들 많이 이직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1, 2년은 뭐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어차피 갈 데도 없고, 3년쯤 되면 이제 직무도 충분히 적응하고 좀 질리기도 하고, 싫은 사람은 이제 떠날 때가 됐고, 어디 옮기기에 경력도 충분히 만들어졌고, 이게 뭐가 딱 맞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직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때 나가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2년 차쯤에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수에 대한 불만, 이게 만약에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2년차 때 진짜 소원 수리 같은 걸 받아서 진짜 못 해먹겠다 싶은 사람도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그 티 안 나게끔 잠 로테이션 한번 쫙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을 한번 해주는 거죠. 단 뭐 바꾸기 싫거나 좀 바꾸기 어려운 직무는 제외하고, 뭐 이런 조건을 달면 회사가 크게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이렇게 초기 이직자들이 많이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지금 신입사원 퇴사율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근시안적인, 지금 제 대답이 근시안적인 해결책일 수 있어요. 미봉책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애들은 신입사원 교육받고 막 나가는 거야. 만약 이 원인이 이때 당시에 뭐 신입사원 입사 발표가 여러 군데 나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더 좋은 데 돼서 나간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원인이 아니라 우리 신입사원 교육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약간 군대식이야. 요즘 그런 데 없겠지만 막 애들 막 급기훈련 시키고, 무슨 그 뭐 저기 단체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사심 높이기 위해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의미부여하고, 그런 교육들 때문인 것 같다. 과감하게 철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요인들을, 이런 전략이 나오려면 이 관련 선행 요인들을 그러니까 평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퇴직할 때 왜 퇴직하는지 물어보고, 평소에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몇 가지 가설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가설들을 실제로
실제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존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원인을 밝힐 수가 있겠죠. 돈이 부족해서 나가는 건지, 이 회사에선 더 이상 못 클 것 같아서 나간다는 건지, 뭐 원인을 알아야 뭐 해결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잠재성장 모양 그 내용이죠. 1년차 때 재보니까 뭐 몇 점이었어. 2년차 때 재보니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거죠. 참고로 잠재성장 모형은 최소한 3번 이상의 반복 측정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일인이죠.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 패널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분석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약간 이렇게 살짝 떨어진다가 멈추는 곡선이다. 비선형을 내가 궁금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4번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잠재성장 모형은 어떤 개념? 변수가? 변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잠재성장 모형은 번아웃이었어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누적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종단 데이터가 측정하기 편했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어느 정도 버텨요. 근데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렇게 팍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그래서 이거는 잠재성장 모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었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스트레스도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이렇게 잠재성장 모형 분석에 좀 적합한 변수죠. 변화를 한다는 거니까. 직무만족, 이직의도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변수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변화하지는 않죠. 좀 고정적인 변수죠. 예를 들어 성격이라는 것도 잘 안 변할 수도 있고, 기질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시 나중에 이제 이론적 배경 같은 것들을 잘 봐야죠. 예를 들어서 살면서 보니까 이직 의도는 좀 고정적이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연구 문제는 이런 거겠죠. 직원의 이직 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할까? 이런 뭐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분석을 썼다고 해봅시다. 저라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지 않을까? 고정적인 사람도 있고 변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변화하는 것도 낮았다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높았다가 낮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혼합 성장 모형이라고 뒤에 또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낮았다 높아진 사람도 있고 높았다 낮은 사람도 있고 고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은 이직 의도는 고정적이라는 인사이트, 이것도 물론 인사이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합쳐서 하나의 선으로 그리면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사람들은 되게 고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변화하는 사람도 많아.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죠. 이게 또 어떤 인사이트로 이어지냐면요. 이직 의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지? 뭘 해주면 사람들의 이직구도가 높았다가 낮아지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떨어졌다가 낮아지는 사람의 원인이 뭘까? 원인을 파악해서 집중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직구도 낮아지겠죠. 원인에 따라서 다른 인터벤션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NA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복귀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성들을 매핑을 하는 거예요. 회사 내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방식이,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력 단절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약간 멘토 중에 멘토? 그런 느낌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이 복귀를 하면 본인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람이자 인싸한테 멘토링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다. 복귀하자마자. 그러면 회사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키플레이어거든. 이 회사에서. 동일한 여성이면서 경력 단절도 경험했으면서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면서 직급도 높고 성과도 높고 뭐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멘토링이 세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아니라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롤모델이고, 하나가 뭐더라, 직무 아무튼 관련된 거고, 뭐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직무는 같은 팀, 사수한테. 그쵸. 내가 IT 다니고 있는데, 영업 가서 멘토링 받을 일은 없잖아요. 직무 멘토링을. 자기 그냥 같은 팀 그 사수한테 받으면 되지. 근데 이 롤모델 같은 경우는 내 사수가 내 롤모델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 퇴사하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내가 이 회사 오래 남아봤자 지금 저 부장처럼 될 것 같다. 이래서 퇴직하는 애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성공적인 롤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여성 경력 단절인데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랑 매칭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적응도 잘할 것 같고 사내 네트워크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이것과 또 별개로 인적 그 관계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서 거기서 이제 또 핵심인 사람 총 3명의 다른 멘토를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 경력 단절 여성이 초기 복귀할 때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냥 같은 팀에 사수 붙여가지고 멘토링 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 방법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한 연구를 보면 이런 게 있죠. 병원 조직에서 팀워크 관련된 건가? 커뮤니케이션, 난리지 쉐어링이라고 할게요. 난리지 쉐어링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중간에 난리지 쉐어링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테스트 전에 이 사람의 난리지 쉐어링 점수, 아니다, 뭐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게요. 커뮤니케이션이 3.5점이었는데, 난리지 쉐어링 프로그램 참여 후에 4.0으로 상승했어. 이 두 점수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까? 대형 표본 t-테스트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해. 그럼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어.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SNA로 한 거야. 어떻게? 이 KS 교육 받기 전에 네트워크를 그린 거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졌고, 뭐, 이렇게. 동떨어진 애 좀 있었어, 이렇게. 근데 교육 받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의 응집력이 높아진 거야. 커뮤니케이션 훨씬 활발해지고, 이 선들도 엄청 진해졌고. 여기는 띄엄띄엄 이렇게 동떨어진 애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프로그램 참여 후에. 이거는 통계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시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그 난리지 쉐어링을 잘 해서 사람들끼리 친해졌을까, 더 가까워졌을까, 더 많이 공유할까. 이게 궁금한데 그거를 딱 그림으로 딱 보여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연구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SNL도 응용할 수 있겠죠. 방금 얘기한 이거야. 네. 업무 만족도의 평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높은 사람도 있고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성장 호르몬 아까 좀 전에 말해드렸던 거.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분석 방법을 쓰면 구분도 가능하고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도 나오고요. 원인도 나오고요. 이거 나눠져서 그 결과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성과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물론 이것도 비선형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유형, 뭐 이런 유형 이렇게.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비선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시점이 필요하겠죠. 잠재성장 모형이랑 똑같아요. 이게 잠재성장 모형 플러스 혼합 모형이거든요. 얘는 세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잠재성장 모형처럼 데이터셋은 똑같아야죠. 혼합 모형은 LP 아까 했던 거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이런 게 혼합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 합친 용어죠. 성장 혼합 모형. 아까 말한 뭐 짝데이터 이런 것도 분석하면 재밌어요. 상사의 리더십.
나의 부하의 리더십. 부하도 리더십이 있죠. 이걸 따로따로 분석하면 다집단 분석이 되겠죠. 내가 한 모형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사의 리더십이 높으면 내 성과가 올라갈까? 상사의 리더십이 높으면 상사의 성과는 어떨까? 내 리더십이 높으면 내 성과는 어떨까? 내 리더십이 높으면 우리 상사의 성과는 어떨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준다. 액터, 파트너, 인디펜던트 모델. 이거 줄임말이죠. APIM. 얘가 이제 액터면 뭐 파트너 둘 다 구별되겠죠. 상호 의존 모형입니다. 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고요. 360도 평가를 한다는 거는 나도 누굴 평가하고 나도 평가를 받는다는 거니까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러면 이제 이런 다각도의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짝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 제가 이 짝 데이터 분석했을 때 재밌었던 게, 상사가 자기는 되게 나는 리더십을 공유한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컨셉을 가진 공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성과가 올라갔어요. 부하도 마찬가지야. 우리 팀 나 공유 리더십 높아. 우리 성과도 좋아. 근데 웃긴 게, 상사는 자기가 공유 리더십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하 성과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부하는 근데 이게 상관이 있었어. 왜? 부하의 성과는 상사의 성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동상이몽이다. 같은 팀에서 상사와 부하 모두 우리는 리더십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이 정도면 나 공유하는 거야와 부하 직원이 이 정도면 우리 진짜 공유하는 거야와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런 발견도 이제 하게 됐었죠. 밀레니얼 세대.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요구 분석이라든지 AHP 이런 거 많이 해볼 수 있죠. 요구 분석은 보리치 교육 요구도 분석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그냥 뭐 이거죠. 현재 수준하고 바람직한 미래 수준, as is to be, 내가 되고 싶은 수준과 지금 현재 내 수준 간의 그 차이, 이걸 갭이라 그러잖아요. 요구라 그러잖아요. 니즈. 이거를 분석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과 갭, 이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갭이 크면서 미래에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 거, 혹은 현재에 조금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하다기보다 수준이 좀 낮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차원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X축, Y축, Z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현재 수준, 이게 미래 수준, 이게 갭 이렇게 해놓고 공간에 점을 찍는 거죠. 이 사람이 응답하겠지. 이거 3점, 4점, 3점, 2점, 5점, 3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 점과 이 원점, 이 가장 0, 0, 0, 0,0,0 간의 거리 구해가지고 이 거리가 가장 멀수록 요구도가 높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AHP, 이거 그거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좋아? 트와이스가 좋아. 0점부터 마이너스 9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5점, 그래서 7.9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트와이스 9점 이렇게 닫죠. 그리고 또 누구랑 누구 있으면 뭐가 좋아? 체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재료를 깔아놓고 이 중에 너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5개가 있으면 이 둘 중에 뭐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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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것처럼 하는 거야. 쌍대 비교를 통해서 뭐가 더 괜찮은지 이렇게 찾는 방법. AHP는 드레스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뉴얼 읽어보고 하면 초보자도 쉽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걸 이제 현업에서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WLB 때문에 남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집단 분석 뭐 어쩌죠 이런 얘기 했죠. 잠재 평균 분석 이렇게 했죠.
요거의 전제가 이 측정 동의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일단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서 약간 군대 용어 같은 걸 막 엄청 쓴 거예요. 여기 질문에 뭐 0점을 뭐 잘 맞춘다 뭐 이런 그런 뭐 이렇게 군대 용어들을 막 쓴 거야. 그러면 여성들은 그런 경험을 공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응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뭘 리더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비교를 하려면 그 전제가 남자든 여자든 그 비교 집단 어느 집단이든 이 리더십의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요. 성과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리더와 부하 직원을 놓고 야, 이 성과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리더가 생각하는 성과는 조직의 성과야. 근데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건 개인의 성과야. 그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둘이 같은 걸 측정당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측정 동일성이라는 걸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이거 하고 나서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워크 인게이지먼트 측정을 하겠다.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게 똑같을까? 측정 동일성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번역의 문제는 없었나?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 같아. 그릿. 그릿이 원래 그 미국의 그 기계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동명의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서부의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자아를 발견해 나가면서 이렇게 막 커가는 그런 소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장물 중에 좀 유명한 거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청소년의 그 어떤 기계와 뭔가 이렇게 용감함과 뭐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개념인데 되게 문화적인 베이스가 깊게 깔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거 그릿을 우리나라에 측정한다 그러면 일단 좀 이 뭐 그릿은 뭐지? 뭐 이해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번역도 되게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측정 도구를 할 때도. 그래서 그래놓고 만들어 놓은 번역본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측정 동일성. 측정 동일성이 됐다 그러면 번역 잘했네. 타당하네. 뭐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겠죠. 독립 변수간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또 다중공산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5개 변수를 투입했는데 출퇴근 소요 시간이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대요. 그럼 출퇴근 막 20시간 걸리면 미국에서 출근하면 성과가 더 높나? 뭐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 결과를 신뢰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독립 변수를 잘못 선정했거나 너무 유사한 애들을 넣어서 너무 유사한 다중공산성 그런 통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통계 결과를 고지것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